집 없는 아이의 작가 앵투르 앙리 말로는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에 말로가 살았던 프랑스에는 길가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 동냥을 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말로는 집 없는 아이를 이런 가엾은 아이들을 위해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말로의 마음이 담긴 이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집 없는 아이, 앙리 말로 지음. 어머니와의 작별. 레미는 프랑스 중부 샤바뇽의 가난한 마을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레미가 갓난아기였을 때 돈을 벌러 다른 지방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레미가 8살이 되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레미는 젖소 루세트에게 먹일 마른 풀을 안고 외양간에 있었습니다. 레미야, 어디 있니? 부엌에서 어머니가 레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레미는 먹이를 달라고 보채는 루세트 앞에 마른 풀을 던져놓고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 쿵쿵 급하게 뛰어들어가던 레미는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낯선 남자가 레미를 보고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이분은 아버지 친구시란다. 아버지 일로 파리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단다. 그러나 낯선 사람을 소개하는 어머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무래도 반가운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지붕에서 떨어진 돌을 맞아 많이 다치셨다는구나. 네? 아버지가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생 몸을 못 쓸 수도 있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네 아버지 부탁으로 돈을 가지러 왔지. 깜짝 놀라며 우두커니 서 있는 레미에게 낯선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레미의 손을 잡고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팔 것이 루세트밖에 없구나. 달리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레미는 친구와 같은 루세트와 헤어진다는 것이 매우 슬펐습니다. 또한 우유를 주는 고마운 루세트를 볼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헤어지기가 싫었습니다. 알았지, 레미? 레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세트를 파는 어머니의 마음도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소를 살 사람이 와서 루세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루세트는 레미와 어머니를 보고 음매에 울며 끌려나갔습니다. 레미의 가슴 속에는 루세트의 슬픈 울음소리가 오래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1년에 한 번씩 오는 축제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미는 우유도 버터도 없기 때문에 작년처럼 핫케이크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레미는 어머니께서 속상해하실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핫케이크를 만들고 계시지 않겠어요? 엄마, 핫케이크를 만들어 주시려고요? 그럼 오늘은 명절이잖니. 레미는 너무 기뻐 싱긋 웃으며 지글지글거리는 맛있는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벌커덕 문이 열리면서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이봐, 배고파. 어서 먹을 걸 가져오라고.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레미는 겁먹은 얼굴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셨군요. 레미야, 인사하렴. 아버지시다. 레미는 놀랐습니다. 어머니처럼 다정하신 분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니. 아버지 제롬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을 아직까지 집에 데리고 있었나?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는 얼른 옆에 있는 레미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레미는 매우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미는 8년 전 겨울 길에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아버지인 제롬은 가난아기 레미가 매우 비싼 옷을 입고 있어서 틀림없이 부잣집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부모가 나타나면 큰 돈을 받고 돌려줄 속셈으로 아기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친부모는 몇 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롬은 레미를 고아원에 보낸다고 합니다. 내가 고아라니. 그러면 친부모는 누구일까? 레미는 너무도 놀라고 슬퍼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롬은 레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꼬마야, 날 따라오너라. 레미는 따라 걸으면서도 왠지 다시는 집에 못 올 것 같아 슬퍼졌습니다. 제롬은 마을에 있는 술집을 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롬은 독한 술을 마시며 레미에게 마구 짓거려댔습니다. 마침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아이를 키우면 어떻겠소? 그 손님은 괴상한 모습을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머리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깃털을 꽂은 모자를 썼고 큰 몸에는 양털 가죽으로 된 조끼를 걸쳤으며 발목에서 무릎까지 감은 띠는 붉은 리본으로 메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3마리의 개와 원숭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악기를 연주하고 동물들의 재주를 보여주어 구경꾼들의 돈을 받는 풍각쟁이였던 것입니다. 제롬은 할아버지를 힐끔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데려다 뭘 하려고? 이 아이는 밥 먹는 재주밖에 없는데 그래도 좋소. 괜찮소. 그 애도 고아원에 가느니 나하고 여행하고 사는 편이 나을 거요. 할아버지는 이마에 주름을 펴며 웃었습니다. 흰 수염과 눈썹이 매우 인자한 느낌을 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갑자기 제롬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레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가 이웃마을로 가고 난 직후에 풍각쟁이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를 키우느라 많은 돈이 들었소. 그러니 데려가려거든 그 값을 치르고 데려가시오. 사람을 짐승처럼 돈으로 팔고 사다니요. 이 말을 듣고 레미는 무서워서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몇 살이지? 풍각쟁이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8살이에요. 이 녀석은 몸이 튼튼해서 황소처럼 일도 잘한답니다. 자, 얼마를 내겠소? 제롬이 할아버지에게 손을 내밀며 재촉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레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나서 은화 몇 잎을 내놓았습니다. 제롬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겨우 이 돈으로 아이를 데려가겠단 말이오? 할아버지는 은화 5잎을 더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제롬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은화를 큰 손으로 잽싸게 움켜쥐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떠나거라. 제롬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엄마께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레미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아주 착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제롬이 레미를 굳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떠나야 돼. 하는 수 없구나 레미야. 이제 가자. 개랑 원숭이랑 네 친구가 많으니까 심심하지는 않을 게다. 이곳 저곳을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샤바뇽 마을에 또 오게 될 거다. 그때 너의 엄마를 만나면 되지 않겠니? 결국 레미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안녕 엄마. 안녕히 계세요. 레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하며
샤바농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레미야, 내 사랑하는 아들 레미야, 어디에 가든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다오. 비탈리스 극단원이 되어. 레미야, 내 이름은 비탈리스라고 한단다. 함께 지내게 되어 정말 반갑구나. 비탈리스 할아버지가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비탈리스 극단에는 3마리의 개 카피, 제르비노, 돌체가 있었습니다. 또한 육군대장 군복을 입은 원숭이 졸리 퀴에르도 있었습니다. 3마리의 개와 원숭이는 레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일행은 위셀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레미에게 어울릴 만한 비로드 저고리와 털로 짠 바지, 펠트 모자, 각반, 그리고 헌 가죽구두를 샀습니다. 모두 낡은 것이었지만 레미는 무척 기뻤습니다. 자, 이제 지장은 끝났으니 연극을 배워야겠지. 할아버지는 레미에게 옷을 입힌 후 여러 가지 재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비탈리스 극단은 오늘 공연할 공원으로 줄을 지어 걸어갔습니다. 경쾌한 피리 소리가 울리자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이윽고 공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와글거렸습니다. 공원 나무에 줄을 매자 금세 멋진 무대가 나타났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탈리스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자 레미와 졸리 퀴에르, 카피, 제르미노, 돌체가 한 줄로 나란히 서서 절을 했습니다. 뭔가 재밌는 게 시작되나 보군. 어서 시작하세요. 구경꾼들은 박수를 치며 재촉했습니다. 비탈리스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곧이어 카피가 뒷발로 선 채 아장아장 걸어 나왔습니다. 뒤를 이어 제르비노와 돌체가 나와 줄타기도 하고 상자 위에 올라가서 물구나무 서기도 했습니다. 이야, 훌륭한 솜씨야. 잘한다, 잘해. 한참 흥이 오른 뒤에 마지막 구경거리인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졸리 퀴에르 장군의 하인이라는 연극에서는 졸리 퀴에르가 장군 역을, 레미가 멍청한 하인 역을 맡았습니다. 탁자 앞에서 육군대장 옷을 입은 졸리 퀴에르가 캑캑 소리치며 하인을 부릅니다. 그러나 멍청한 하인은 자기를 부르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를 본 카피가 발로 툭 차서 하인은 앞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장군 앞에 나온 하인은 입을 해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졸리 퀴에르 장군은 한눈에 하인이 바보라는 것을 알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식탁에 앉은 하인은 냅킨을 어디에다 쓰는 건지 몰라 쩔쩔맵니다. 하인은 냅킨으로 팽 하고 코를 풀었습니다. 졸리 퀴에르 장군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이번에는 냅킨을 둘둘 말아 넥타이처럼 맸습니다. 구경꾼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연극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연극이 끝나자 카피가 접시를 입에 물고 구경꾼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접시는 금세 은화와 동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정말 잘했다. 특히 레미 참 잘했다. 이날 비탈리스 극단은 모처럼 만에 맛있는 저녁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극을 훌륭히 해낸 레미였지만 모든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연극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으니까요.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레미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려운 책도 읽을 수 있을 게다. 혹시 악보를 배울 생각은 없니? 레미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악보를 배우면 할아버지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그럼
노래도 부르고 하프나 바이올린도 연주할 수 있지. 할아버지는 레미에게 악보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레미는 열심히 배운 덕분에 하프도 켜고 이탈리아 민요도 몇 곡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언제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가끔씩 굶기도 했고 추위에 벌벌 떨며 자는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레미는 극단 일행이 모두 잘 참고 있었기에 투정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툴루즈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공원에 무대를 만들고 있는데 한 경찰이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무대를 만들다니 당장 나가시오. 저는 어디서든지 연극을 할 수 있는 허가장을 가지고 있소. 할 말이 없어진 경찰은 팔짱을 끼고 있다가 개를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개에게 부리망을 씌워야 하오. 규칙을 어겼으니 그냥 둘 수 없소. 그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얌전해요. 절대로 사람을 물지 않는답니다. 경찰이 개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자 레미가 그 앞을 턱 막아섰습니다. 아니, 이 꼬마 녀석이 어디서 함부로. 화가 난 경찰이 레미를 밀었습니다. 그 바람에 레미는 벌렁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에게 이 무슨 난폭한 짓이오? 비탈리스 할아버지가 바짝 다가서서 따졌습니다. 경찰과 할아버지가 옥신각신한 끝에 할아버지는 경찰에게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레미야, 걱정 마라.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경찰서에서 곧 나올 게다. 내 대신 원숭이와 개들을 잘 보살펴다오. 경찰서에 끌려간 할아버지는 2달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레미는 잠잘 곳도 문제였지만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레미는 어깨에 메고 있던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가 레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레미야, 슬픔이나 괴로움을 치료하는 약은 음악이다. 음악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마구 힘이 솟거든. 또 음악은 배고픔도 잊게 해주지. 하프 소리가 울리자 눈치 빠른 졸리 퀴에르가 먼저 모자를 고쳐 쓰고는 2손으로 허리를 짚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카피도 꼬리를 팽팽하게 올리더니 생기를 되찾은 제르비노, 돌체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사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와, 잘한다, 잘해. 레미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언덕 위로 배 한 척이 스르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 위에서 한 소년이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옆에 서 있던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아름다운 풍경도 많이 보았지만 너희처럼 즐거운 구경거리는 없었단다. 우리는 배고픔을 잊으려고 그랬어요.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음악이 배고픔을 잊는 좋은 약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레미는 어머니처럼 인자한 부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은 레미와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가엾게 바라보았습니다. 아휴, 저런. 부인은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럼 그 할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이 배에서 함께 지내지 않겠니? 레미는 옆에 있던 원숭이와 개들을 슬며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원숭이와 개도 함께 지내면 되잖니. 레미는 너무 좋아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신 이 배의 식구들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허락해 주어서 고맙구나. 지금 네 하프 소리를 들려줄 수 있겠니? 소년의 이름은 아서이고 그의 어머니는 밀리건 부인이라 했습니다. 아서는 건강이 나빠서 주로 긴 나무 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레미는 희고 아름다운 배에서 살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강가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다가 가끔 하프를 연주하며 동물들과 춤추며 노는 일이 전부였으니까요. 레미는 몸이 아픈 아서를 위해 즐겁게 하프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난 바깥 경치를 구경하는 데 실증이 났었어. 그렇지만 네가 온 뒤로는 조금도 지루하지 않아. 아서 역시 레미와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레미는 건강이 나빠 학교에 못 가는 아서에게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서는 책을 줄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전보다 훨씬 명랑해졌습니다. 우리 아서는 외롭단다. 형제도 없어. 원래는 형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겐가 빼앗겼단다.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었어. 그 애도 지금쯤 너만큼 자랐을 텐데. 밀리건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느라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애만 있다면 우리 아서가 저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레미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여기서 살면 어떻겠니? 레미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미에게는 비탈리스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레미는 비탈리스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서 밀리건 부인에 대하여 쓰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밀리건 부인이 함께 이 배에서 살자고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할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며칠 후 직접 나타났습니다. 레미야, 미안하다. 오랫동안 고생이 많았지. 이젠 염려하지 말거라.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레미의 손을 잡으며 밀리건 부인에게 인사했습니다. 부인, 이 아이와 동물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만 떠날까 합니다. 슬픈 표정을 지은 채 긴 의자에 누워있던 아서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안 돼, 레미야, 가지 마. 밀리건 부인이 비탈리스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레미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지 않겠어요? 나는 레미가 어떤 괴로움도 이겨내는 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두면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겠지만 훌륭한 정신을 기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참다운 행복이 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비탈리스 할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레미는 슬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서 안녕. 고마우신 아주머니도 안녕. 뒤에서 밀리건 부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서는 물끄러미 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랑 생활은 다시 시작되고 다시 비탈리스 극단의 정처 없는 방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레미 일행은 파리로 가기 위해 북쪽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돈이 없어서 기차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날씨는 하루하루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추위에 약한 졸리퀘에르는 비탈리스 할아버지의 가죽 조끼 속에 들어가 고개만 내밀고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벌판에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레미는 하프를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나는 지지 않을 거야. 레미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벌판을 지나자 이번에는 무서운 숲이 나타났습니다. 세찬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아주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기 있다. 갑자기 비탈리스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마을이 없는 벌판이나 숲속에는 이런 오두막집이 있게 마련이란다. 나는 아까부터 오두막집을 찾고 있었지.
레미 일행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피워 몸을 녹였습니다.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빵을 5조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 먹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나마 먹을 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지면 위험하니까 교대로 잠을 자자꾸나. 혹시 근처에 늑대가 있다 해도 불이 있으면 안심해도 된단다. 네가 먼저 자거라. 레미는 눕자마자 곧 잠이 들었습니다. 레미가 일어났을 때는 어느새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보이는구나.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이제 네가 불을 지킬 차례다, 레미야. 불을 꺼뜨리지 말거라.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한 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고운하게 자다가 일어난 레미는 쏟아지는 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졸면 안 돼. 졸지 말아야지. 잠을 쫓으려고 애썼지만 레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레미야, 레미야! 다급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깨어난 레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레미가 잠든 사이 불이 꺼졌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려왔습니다. 횃불을 밝히자 레미의 발밑에서 자던 제르비노와 돌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어지럽게 흩어진 발자국 끝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두 개는 늑대의 먹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만 잠들지 않았더라면 늑대에게 물려가지 않았을 텐데. 레미는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졸리퀘르가 안 보여요. 그러고 보니 이번에는 졸리퀘르가 없어졌습니다. 졸리퀘르는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게다. 할아버지와 레미는 졸리퀘르를 찾아 숲속을 헤매었습니다. 숲속은 무서우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이제 늑대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졸리퀘르는 어디로 간 걸까요? 할아버지, 저쪽으로 가봐요. 레미는 커다란 나무들이 우거진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졸리퀘르, 괜찮다. 나오거라.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숲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쳤습니다. 그 순간 커다란 참나무 꼭대기에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기 있었구나. 졸리퀘르! 졸리퀘르, 이제 내려와라. 그러나 졸리퀘르는 높은 참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갔어. 이제 됐으니 어서 내려와라. 비탈리스 할아버지가 몇 번이나 부드럽게 타이른 뒤에야 졸리퀘르는 겨우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졸리퀘르는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레미야, 빨리 마을에 가서 졸리퀘르를 치료해야겠다. 자꾸 벌벌 떠는구나. 그들은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간신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여관 침대에 졸리퀘르를 누이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방에 들어온 의사는 레미의 손목을 잡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열이 대단하구나. 선생님, 환자는 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저기 누워있는 졸리퀘르예요. 아니, 이 원숭이 하나 때문에 궂은 날씨에 나를 불렀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돌아가려는 의사를 비탈리스 할아버지가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게는 귀한 동물입니다. 부디 치료해 주십시오. 의사는 할 수 없이 졸리퀘르를 진찰해 주었습니다. 폐렴이군요. 주사를 놓으면 좀 나아질 거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졸리퀘르는 잠깐 좋아지는 듯 했으나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레미야, 돈을 벌지 않으면 여관에 머무를 수도 빵을 살 수도 없게 되었구나. 그럼 어서 나가서 돈을 벌어요.
카피가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을 따라 나서자 졸리퀘르도 침대에서 내려와 육군대장의 옷과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안 돼. 너는 아직 누워 있어야 해. 우리가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고 있거라. 할아버지는 졸리퀘르를 타이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길에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대를 만든 다음 할아버지는 바이올린을, 레미는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카피는 서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구경꾼이 별로 없어 흥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카피의 모자에 아무도 돈을 넣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무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병이 들어 여관에 누워있는 우리 단원을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부디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천천히 구경꾼들 앞으로 나아가 모자를 벗어들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오페라였습니다. 노래에 대해 잘 모르는 레미가 듣기에도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노래였습니다. 레미는 할아버지의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레미는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구경꾼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카피가 입에 문 모자에 금방 은화가 가득 찼습니다. 덜어는 금화를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급히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졸리퀘르가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졸리퀘르는 육군대장 옷을 입은 채 문을 향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마 아픈 몸을 이끌고 공연을 나오려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졸리퀘르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엾은 녀석, 결국 이렇게 죽고 말았구나.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졸리퀘르를 두 팔로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울고 레미도 울었습니다. 이제 카피만 남았구나. 레미는 비탈리스 할아버지를 따라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또 무슨 일이 비탈리스 극단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레미는 파리에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졸리퀘르도 제르비노도 돌체도 없는 여행은 더없이 초라하고 쓸쓸했습니다. 레미야, 파리에 가면 너와 얼마 동안 헤어져 있어야 할 것 같다. 네? 왜요? 레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겨울 동안만 너를 친구 집에 맡기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어떻게 하시려고요? 난 그동안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제르비노와 돌체 대신 새로운 계획의 재주를 가르칠 생각이다. 봄이 오면 다시 만나 여행을 할 수 있을 테니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참아다오.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파리에 사는 친구 가로폴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로폴리라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재주를 부리게 하거나 동냥질을 시키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돈벌이를 못하는 아이들은 채찍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가로폴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 할아버지는 레미를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레미야,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아니에요. 아침에 빵 먹었는데요, 뭐. 가엾은 것. 레미는 할아버지의 주머니가 텅 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마장에 가면 헛간이 있다. 오늘은 거기 가서 잠을 자자꾸나. 레미 일행은 파리의 시가지를 벗어나 넓은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씩 걸음을 멈추고 괴로운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다. 이렇게 멀쩡한 걸. 지치도록 걸어도 경마장 입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혹시 지나친 건가?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높고 긴 담장을 손으로 더듬거렸습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입구가 있었는데 담장으로 막아버려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하나요? 파리로 돌아가자. 네? 파리로요? 거기로 가서 경찰에게 부탁하면 보호해 줄 거야. 여기서 잠이 들면 죽을지도 모른단다. 레미야, 기운을 내자. 그러나 레미는 할아버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할아버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레미야, 내 손을 좀 붙잡아다오. 자꾸만 숨이 차는구나. 레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병이 난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춥구나. 불을 피워주지 않겠니? 할아버지는 길가에 주저앉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레미는 마른 풀을 주워와 불을 피웠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너는 카피를 안고 있거라. 그러면 좀 따뜻해질 테니.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따뜻한 불기운이 확 잠을 몰고 와서 레미도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던 걸까요? 레미가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침대 위였습니다. 주인인 듯한 남자와 4명의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레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다. 너는 밤사이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지. 만약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레미는 주위를 살펴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저 비탈리스 할아버지는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들 얼굴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분은 돌아가셨단다. 네? 레미는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얘야, 할아버지는 몸이 무척 쇠약하셔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세요. 아직 밖에 나가면 몸에 나쁘단다. 그러나 레미는 완강하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럼 할 수 없구나. 주인 아저씨는 레미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레미는 싸늘해진 할아버지의 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카피도 옆에 와서 낑낑거렸습니다. 이때 한 경찰이 와서 말했습니다. 신분을 확인해보니 비탈리스 노인의 진짜 이름은 가를로 바르자니란다. 그는 이탈리아의 훌륭한 성악가였지. 그런데 목에 병이 생겨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자 떠돌아다니는 풍각쟁이가 되었던 거란다. 레미는 할아버지가 더욱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잊지 않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레미는 자신을 구해준 주인 아저씨 피에로와 그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하는 맏딸 에티엔, 그 밑에 알렉시스와 방자맹이라는 남자아이,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귀여운 막내 리즈가 있었습니다. 레미야, 어디로 갈 작정이니? 피에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직 어디라고 정하진 못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 어떻겠니? 레미는 잠시 어리둥절했으나 곧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레미와 카피는 피에로 아저씨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레미는 꽃을 키워 파는 피에로 아저씨를 도와 열심히 꽃을 가꾸었습니다. 리즈에게 글읽기와 하프 연주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레미의 하프 연주와 카피의 멋진 춤은 피에로 아저씨네 식구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활이 레미에게는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다시 불행이 닥치지는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 집에 살게 된 지 2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풍이 온다. 얘들아, 어서 온실의 유리창문을 닫아. 피에르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온실 유리창을 마구 때렸던 것입니다. 레미와 아이들은 허겁지겁 온실의 유리창들을 닫았습니다. 식구들이 한숨 돌리자 이번에는 밤톨만한 우박이 세차게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온실 유리창이 우박 때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꽃밭은 모두 엉망이 되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에르 아저씨는 집을 빚쟁이에게 뺏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이들을 여러 친척들에게 나누어 보내야 했습니다. 레미는 마땅히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레미야, 너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저씨 같은 분을 알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비탈리스 할아버지에게 고통을 이기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부드럽게 미소 짓는 레미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큰 누나 에티엔은 바늘과 실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알렉시스는 은화를, 방자맹은 아끼는 나이프를 레미에게 선물했습니다. 끝으로 리즈는 말없이 웃으며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주었습니다. 리즈야, 고마워.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너를 꼭 기억하고 있을게. 이제 작별할 때가 왔습니다. 안녕. 서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마차가 숲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레미는 쓸쓸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자, 친구야. 레미는 하프를 어깨에 메고 카피와 길을 떠났습니다. 경찰서 앞을 막 지나는데 허름한 차림의 소년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소년은 가로폴리의 소굴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마티아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마티아는 아버지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입 하나라도 벌려고 어머니와 동생들과 헤어져 가로폴리에게 와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가로폴리네 집에 있니? 아니, 지금은 혼자야. 가로폴리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가로폴리는 아이들을 너무 못살게 굴어서 경찰서에 붙잡혀 갔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할래? 그래, 내 하프와 네 바이올린 연주에 우리 카피의 춤을 곁들이면 아주 멋질 거야. 이렇게 해서 두 소녀는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피로연에 가서 연주를 할 때마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금화 한 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미는 마음 한구석이 항상 쓸쓸했습니다.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이 외롭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문득 레미는 샤바농 마을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마티아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금화를 그 엄마를 위해 쓰는 게 어떨까? 마티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에게 젖소를 사드리고 싶어. 엄마는 지금도 우유를 마시지 못할 거야. 레미는 젖소를 팔던 때에 마음 아팠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레미와 마티아는 젖소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레미는 알렉시스가 있는 탄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샤바농 마을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마티아도 그렇게 하기로 찬성했습니다. 탄광 입구에 다다르자 시커먼 얼굴로 알렉시스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레미가 왔구나. 알렉시스는 레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알렉시스의 삼촌도 아주 좋은 사람으로 레미와 마티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시스가 석탄 더미에 깔려 팔을 다친 것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삼촌에게 레미는
자신이 알렉시스 대신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고맙지만 이 일은 매우 어렵단다. 알렉시스가 나을 때까지만 제가 도울게요. 그리하여 레미는 다음 날부터 탄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레미야, 네가 탄광 일을 하는 동안 내가 혼자서라도 젖소 살 돈을 벌어볼게. 마티아는 카피를 데리고 다니면서 노래와 제주로 돈을 벌었습니다. 레미는 어둡고 습기 찬 갱 속에서 온몸이 새까맣게 되어 일했습니다. 레미는 광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전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잘 견뎌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레미가 일하고 있는 갱의 천장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안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갇힌 사람은 레미 외에도 6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광부들은 넓은 곳으로 몸을 피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디선가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좔좔 소리를 내며 흘러들어온 물은 금세 발목까지 적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사흘, 나흘이 지나자 물은 어느새 불어나 레미의 목까지 차고 말았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광부들에게 가장 나이 많은 광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아야 삽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조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땅을 파는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았다! 14일째 되는 날 벽이 뻥 뚫리면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고 갇혀있던 광부들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마티아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레미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는 너를 못 만나는 줄 알았어. 카피도 레미의 가슴에 한 발을 얹고 손을 핥았습니다. 두 소녀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점점 샤바농 마을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이 200프랑을 넘었습니다. 레미야, 나를 따라와. 마티아는 레미를 데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레미에게 젖소를 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티아는 레미를 소 파는 시장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가장 좋은 젖소를 골라 주인에게 물으니 300프랑이라고 했습니다. 두 소녀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가만히 젖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이 물었습니다. 너희같이 어린아이들이 뭐 때문에 젖소를 사려고 하니? 저희는 고아예요. 함께 일해서 돈을 좀 모았는데. 레미는 왜 젖소를 사려고 하는지 주인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레미의 말을 듣고 난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특하구나. 내가 너희들에게는 특별히 210프랑을 주마. 레미와 마티아는 껑충껑충 뛰며 좋아했습니다. 두 소녀는 곧바로 샤바농 마을 쪽으로 갔습니다. 레미는 젖소를 보고 기뻐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어서 빨리 샤바농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늘도 레미의 마음을 아는지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 드디어 레미와 마티아는 샤바농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엄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나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언덕을 넘자 레미의 집이 보였습니다. 주위의 모든 풍경이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레미는 갑자기 마음이 무척 편안해졌습니다. 어서 가자, 마티아. 응, 그래. 어머니는 마을에 가셨는지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레미는 집 뒤에 있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네 집이야.
두 소녀는 젖소를 외양간에 밀어놓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미는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신 것입니다. 덜커덕 문이 열리고 그리운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미가 돌아오다니, 우리 레미가 돌아오다니. 엄마! 레미는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엄마. 레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레미는 어머니에게 마티아와 카피를 소개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음메 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구나. 비어있는 외양간에서 소 우는 소리가 나다니. 엄마, 루세트가 돌아왔나 봐요. 레미와 마티아는 서로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들 왜 웃는 거니? 레미야, 어서 말해보렴. 엄마, 놀라지 마세요. 저 젖소는 우리가 엄마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어머니는 레미가 젖소를 사기 위해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레미는 코를 킁킁거리며 향긋한 냄새를 맡아보더니 마티아에게 말했습니다. 마티아, 우리 엄마가 지금 뭘 만드시게? 글쎄, 잘 모르겠는걸 굉장히 맛있는 걸 만드시는 것 같아. 바로 핫케이크야. 어머니는 정말로 큰 접시에 담아온 핫케이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많이들 먹어라. 먼 길을 오느라 배가 고팠을 테니. 레미를 보며 어머니는 자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와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레미야, 놀라지 마라. 한 달 전에 파리에서 네 친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한 신사가 우리 집에 왔단다. 그래서 제롬이 비탈리스 노인을 찾으러 파리에 갔단다. 여기 아버지의 편지를 보니까 네 친어머니는 런던에 계시다는구나. 레미야, 네가 돌아와서 반갑지만 어서 런던으로 돌아가서 네 친어머니를 만나거라. 레미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샤바농의 어머니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레미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티아도 자꾸만 몸을 뒤척였습니다. 왜 그래? 너도 잠이 안 오니? 응. 나는 네 부모가 부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네가 부잣집 도련님이 되면 나 같은 아이는 상대도 안 할 거 아니야. 마티아, 너는 참 바보 같은 소리라는구나. 넌 나의 영원한 형제란 말이야. 알겠지? 마티아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레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마친 레미와 마티아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주석에 적힌 대로 베스널 그린 43번지를 찾아갔습니다. 이 주소는 아버지 제롬의 유서를 통해 겨우 알 수 있었습니다. 제롬은 레미가 런던으로 건너가기 전 파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그동안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레미는 어느 노인의 안내로 마티아와 함께 판자를 댄 창고 같은 집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에 있던 한 남자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둘 중에 누가 레미냐? 저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네 성은 드리스콜이지. 네가 갓난아기였을 때 나쁜 놈에게 빼앗겼지. 그때 난 큰 부자여서 많은 돈을 들여 너를 찾으려 했단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오히려 빈털터리가 됐지. 친아버지라는 사람은 무척 차갑고 심술궂은 얼굴이었습니다.
레미는 좀처럼 친아버지란 사람에게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노크 소리가 나더니 말쑥한 차림의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인가?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레미입니다. 신사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레미의 옷을 벗겨 몸을 만져보고 만족해했습니다. 건강하네. 레미는 더럭 겁이 났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레미는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레미는 마티아와 함께 집 뒤 차고 속에 있는 마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수군거리는 소리에 깨어보니 드리스콜과 몇 사람이 급히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훔친 물건들을 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레미는 그래도 친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마티아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진짜 굉장한 소식을 전해줄게. 레미야, 드리스콜과 그 신사가 몰래 하는 말을 엿들었는데 드리스콜은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아주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너의 친어머니는 밀리건 부인이래. 아서는 너의 동생이고. 레미는 마티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졌던 신사가 네 아버지의 동생인 제임스 밀리건이야. 그는 형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드리스콜을 시켜 너를 훔쳐내어 갖다 버리도록 한 거야. 그리고 아서는 몸이 약하니까 아서가 죽으면 전 재산이 동생인 제임스 밀리건에게 간다는 계산이지. 제임스 밀리건은 밀리건 부인이 레미의 행방을 알아내자 드리스콜 집으로 빼돌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약한 아서에게는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약을 먹여 결국 죽게 만들 무서운 계획을 짜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른 여기서 도망쳐서 아서에게 알려야 해. 두 소녀는 마차 안에서 자는 척하다가 몰래 도망쳤습니다. 밀리건 부인이 친어머니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레미는 너무나 기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프랑스로 건너갔다가 밀리건 부인이 제네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스위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밀리건 부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레미는 비탈리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라 악기를 연주하며 지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한창 연주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저택 안에서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다름 아닌 리즈였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했던 리즈는 레미를 다시 만난 기쁨에 저절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레미 오빠, 너 언제부터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순간 레미는 리즈가 태어났을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만약 강한 충격을 받으면 말을 다시 할지도 모른다던 피에르 아저씨의 말이 맞은 것이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일은 리즈가 밀리건 부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즈를 맡았던 아주머니네가 살기가 어려워져 밀리건 부인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여기가 밀리건 아주머니의 집이야. 그게 정말이야? 레미와 마티아는 리즈를 따라 밀리건 부인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신사를 본 순간 두 소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걸 어쩌지? 제임스 밀리건이 벌써 와 있잖아. 걱정 마. 제임스는 나를 모르니까 내가 몰래 부인을 불러내어 다 이야기할게. 마티아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밀리건 부인이 구르듯이 달려나왔습니다. 레미야. 밀리건 부인은 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가웠지만 마티아에게서 제임스 밀리건의 이야기를 듣고 불안했기 때문에 잠깐 동안 레미를 호텔에 숨겨두었습니다. 일주일 후 레미는 밀리건 부인이 보낸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레미는 누워있는 아서를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레미 형, 아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밀리건 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레미야,
네가 만나야 할 반가운 손님이 또 있단다. 아마 네가 제일 좋아하는 분일 거다. 레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손님이란 바로 샤바농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레미는 샤바농 어머니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모든 음모가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샤바농의 어머니가 레미가 아기 때 입고 있던 옷과 모자, 털신 등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샤바농의 아버지가 돈을 위해 레미의 친부모를 찾아 나선 것이 오히려 잘된 셈이었죠. 10년이 지나고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방랑 생활을 하던 고아 레미는 헨리 밀리건이 되어 밀리건 저택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던 소녀 리즈는 헨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밀리건 부인의 정성어린 교육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상류사회의 부인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 헨리의 동생 아서도 건강을 회복하여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서는 곧 마티아의 동생 크리스티나하고 결혼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헨리는 비탈리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할아버지의 흉상을 만들었습니다.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헨리에게 영원한 마음의 스승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마티아는 얼마 전 빈에서 멋진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헨리와 마티아는 아직도 각각 그리운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은 개가 된 카피는 지금도 옛날에 듣던 곡조만 나오면 상자 속에서 헌 모자를 꺼내 입에 뭅니다. 그리고 뒷발로 서서 비틀거리며 구경꾼들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구경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자에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밀리건 저택의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언제나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손님 같은 거랍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인 샤바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8살이 되던 어느 날, 레미는 갑자기 돌아온 아버지에게서 자신이 파리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레미의 아버지가 레미를 고아원에 보내려고 하자 풍각쟁이 할아버지 비탈리스는 레미를 구해 가피, 제르비노, 돌체라는 3마리의 개와 졸리퀘르라는 1마리의 원숭이와 함께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슬픈 일들이 레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르비노와 돌체가 늑대에게 물려 죽고 졸리퀘르까지 병으로 하늘나라로 가고 맙니다. 또한 레미에게 가르침을 주던 비탈리스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레미는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결국 꿋꿋하게 잘 견디며 살아가는 레미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토록 간절히 그리워하던 친어머니를 찾게 된 것입니다. 주인공 레미의 여정은 집이라는 울타리를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레미는 그 낯설고 험한 길 위에서 진짜 세상을 배웁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비바람과 배고픔 속에서도 레미를 끝까지 걷게 했던 건 어딘가에 있을 가족에 대한 희망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견뎌낸 자신의 발걸음과 곁에서 함께 걷는 동료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받은 이유는 한 아이의 고생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탈리스 할아버지와의 우정, 영리한 강아지 카피, 그리고 길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이 보내준 따뜻한 연대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체온을 기대어 추운 밤을 견뎌내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요. 레미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결코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프를 켜며 노래를 부르던 그 소녀는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 마음속의 빛까지 꺼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레미의 그 맑은 눈동자가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가닿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